나는 CT 정밀 결과를 휙휙 넘겼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한 종양이 배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이런 정밀 검사 결과를 수없이 검토했다. 혹시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수술복에 흰 가운을 걸치고 방사선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대에 매인 채 간호사가 내 병실에 남겨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옆에는 내과 의사인 아내 루시가 있었다. 나는 다시 검사 결과를 넘겨봤다. 폐, 뼈, 간을 내가 배웠던 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살폈다. 진단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루시와 나는 병원 침대에 함께 누웠다. 루시는 마치 대본이라도 읽듯 조용히 물었다. 진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지 않나 의심하면서도 그것을 사실로 믿거나 심지어 입 밖에내는 것조차 피해왔다. 반년 전 극심한 요통과 함께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벨트를 점점 더 안으로 당겨서 채우게 되었다. 나는 스탠퍼드 대학 동문인 1차 진료 의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동생이 신경외과 레지던트 시절 악성 전염병으로 갑작스레 목숨을 잃었기에 그녀는 늘 어머니처럼 내 건강을 염려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다른 의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동무는 출산휴가 중이었다. 나는 푸른색의 얇은 가운을 입고 차가운 진찰대에 누워 의사에게 내 증상을 설명했다. 35세,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전에는 없었던 요통. 의사 면허 시험 문제라면 답은 분명 암이겠죠? 아니면 그냥 과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다. 요통의 원인을 밝히고자 MRI를 찍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MRI의 남용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절감 운동의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밀 검사의 가치는 찾아내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린 것이기도 하다. 암을 발견하는데 엑스레이 검사는 거의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초기 단계에서 MRI 검사를 주문하는 건 많은 의사들에게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의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엑스레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부터 시작해야 맞아요. 그러면 굴곡신전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는 건 어때요? 이 상태에서 좀 더 현실적인 진단은 협부 척추 탈위증이 아닐까요? 벽에 걸린 거울로 의사가 뭔가 검색하는 것이 보였다. 협부골절은 5% 정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청년기에 발생하는 요통의 흔한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촬영해 볼게요.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권위적일 필요도 없고 또 환자라고 고분고분할 필요도 없다. 사실 요통에 관해서라면 내가 그 의사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련해온 기반의 절반을 척추장애에 할애했으니까. 아무래도 척추 탈위증일 가능성이 컸다. 성인기 전반에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이 증상을 보인다. 30대의 척추암,
그럴 가능성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보다 100배는 더 흔하다 하더라도 암이 척추탈이증만큼 흔할 수는 없다. 어쩌면 나는 그저 겁이 나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괜찮아 보였다. 우리는 열심히 증상을 검토하고 신체의 노화 상태도 측정을 했다. 후속 진료 일정을 잡은 뒤 나는 진료실로 돌아가 그날 맡은 마지막 환자를 진료했다. 1차 진료 후 체중이 감소하는 속도가 줄고 요통도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이부프로펜을 적당히 복용하면 하루 종일 버틸만 했다. 어쨌건 매일 14시간이나 일해야 하는 힘겨운 날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의과대학원 학생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가는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혹독한 수련 기간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 15달만 더 버티면 지겨운 레지던트 생활과 완전한 이별이었다. 나는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고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상도 받았으며 여러 인류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무국장은 최근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폴, 나는 자네가 어디에 지원하든 가장 유력한 채용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도 곧 교수를 채용할 생각인데 자네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장담할 순 없지만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게. 36살에 나는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다. 길앗에서 예리코까지, 그 너머 지중해까지 이제 휴가도 떠날 수 있다. 멋진 보트에 루시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서 근무 일정이 수월해지고 삶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허리 통증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에게 약속했던 모습의 남편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몇 주 뒤 가슴에 심한 통증을 여러 차례 느꼈다. 일하다 뭔가 부딪혔나? 늑골에 살짝 금이라도 간 걸까? 밤에 이불을 흠뻑 적실 만큼 땀을 많이 흘리기도 했다. 체중도 다시 줄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 속도가 더 빨랐다. 79kg이던 체중이 순식간에 66kg까지 내려갔다. 기침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루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돌로레스 공원 풀밭에 누워 루시의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루시가 내 휴대전화를 잠깐 봤는데 마침 의학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가 뜨던 참이었다. 30, 40대의 암 발생 빈도. 이게 뭐야? 루시가 물었다. 당신이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지 몰랐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얘기 안 해줄 거야? 루시가 물었다. 루시 역시 내 상태를 걱정해왔기에 속이 상한 모양이다. 몸 상태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럴만했다. 멋진 삶을 약속해놓고 엉뚱한 삶을 들이대니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다. 왜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은 거야? 무슨 이유라도 있어? 좀 말해봐. 루시가 말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말했다.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우리는 다음 주 휴가 기간 동안 뉴욕에 사는 친한 대학 동창을 만날 계획이었다. 나는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칵테일 몇 잔을 마시면 부부 사이도 좀 더 가까워지고 결혼 생활의 위기도 해소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루시는 생각이 달랐다. 난 당신이랑 뉴욕 안 갈 거야. 여행 며칠 전에는 루시는 폭탄 선언을 했다. 대신 일주일간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겠다는 것이었다. 루시는 우리 결혼 생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에 내 현기증은 더 심해졌다. 안 돼. 내가 말했다.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는 부부잖아. 그런데 우리 관계에 서로 바라는 게 다른 것 같아 걱정이 돼. 지금은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져. 당신의 걱정거리를 지난번처럼 우연히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외롭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잖아. 이대로는 안 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냥 레지던트 생활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말했다. 정말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했나? 신경외과는 전문 수련 과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힘든 과정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루시가 이미 잠든 뒤 밤늦게 들어와서 곤죽이 된 채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찬가지로 루시가 일어나기 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병원으로 출근하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우리의 커리어는 바로 지금이 절정이었다. 많은 대학이 우리 부부를 함께 채용하고 싶어 했다. 신경외과엔 나를, 내과엔 루시를, 우리는 레지던트 과정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이미 지겹도록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었나? 아내는 왜 하필 이럴 때 분통을 터뜨리는 걸까? 내 수련 과정은 이제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한다. 늘 바라던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는데 루시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려는 건가? 그냥 당신 수련 과정 때문이라면 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루시가 말했다. 여태까지 함께 이겨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거야. 만약 수련 과정 탓만은 아니라고 하면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한다고 과연 우리 상황이 좋아질까? 나는 루시에게 그렇다면 여행은 그만두고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또한 몇 달 전에 그녀가 제안했던 부부관계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다. 하지만 루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지경이 되자 흐릿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사라지고 서운한 감정에 단단한 모서리만 남게 되었다. 좋아. 나는 대답했다. 만약 그녀가 떠나기로 했다면 우리 부부관계는 끝난 것이다. 설사 내가 암 확진을 받더라도 루시에게는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슬쩍 몇 가지 진찰을 받아보았다. 늘 그렇듯 신경외과 업무는 분주했다. 금요일로 접어드는 목요일 밤 나는 수술실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거대 동맥류 수술, 되뇌 동맥 우회로 수술, 동정맥 기형 수술 등 매우 복잡한 수술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담당의가 들어왔을 때 나는 나지막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 벽에 기대어 몇 분 동안 등을 쭉 폈다. 병원을 나서기 직전 간신히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이젠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가야 했다. 만약 암이라면 친구들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가 될 테고 암이 아니라면 여행을 취소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겼다. 루시가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면서 부부관계 상담 약속을 잡아놨다고 이야기했다. 공항 게이트를 들어서며 나는 루시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도 여기 함께 있었으면 했어. 몇 분 뒤 루시에게 답장이 왔다. 사랑해. 돌아올 때 공항에서 기다릴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내 허리는 지독하게 뻣뻣해졌다. 친구들이 사는 뉴욕주 북부로 가려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들어설자 온몸이 통증으로 번졌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다양한 강도의 경련을 경험했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통증에서부터 이를 갈며 말도 못할 정도의 통증, 바닥에 쓰러져 몸을 둥그렇게 말고 비명을 내지를 만큼 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다. 이번 통증은 가장 극심한 편에 속했다. 난 대기실에 딱딱하고 긴 의자에 누워 허리 근육이 뒤틀리는 걸 느꼈다. 이부프로펜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숨을 내쉬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경련이 일어나는 각 근육의 명칭을 속으로 불렀다. 척추세운근, 능형근, 활배근, 이상근. 그런 사이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허리에 경련이 심해서요. 그래도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중이라서요. 혀끝에서 이런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암이 아니라면? 이 정도 통증은 요통을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요통에 대해서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환자들은 제각각의 고통을 제각각의 단어로 표현하며 호소한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이게 그 불운의 조짐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그런 조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암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기 싫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다리를 절면서 승강장으로 향했다. 늦은 오후에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허슨간 연하의 콜드스프링스에 있는 친구 집에 도착했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10여 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나를 반겼고 그들의 환영 인사는 그들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와 뒤섞였다. 친구들과 일일이 포옹하는 사이 얼음처럼 차가운 어둠과 풍랑이 내 손에 몰려왔다. 루신 안 왔어? 갑자기 일이 생겼어. 내가 말했다. 출발하는 순간에. 정말 아쉽네. 아, 가방이라도 내려놓고 좀 쉴까 하는데 괜찮지? 나는 며칠만이라도 수술실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해왔다. 충분한 잠, 휴식, 기분 전환. 그러니까 바로 평범한 일상의 맛. 그러면 허리 통증과 피로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리라.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내보니 그런 기대는 헛된 것이었다. 이튿날 나는 아침을 거르고 계속 잔 뒤 점심을 먹기 위해 휘청거리며 식탁으로 갔다. 가슬레와 게다리 요리가 차려진 풍성한 식사였지만 다 먹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때때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지만 그들은 주로 내 근처에서 방방 뛰고 소리를 지르며 놀았다. 15년 전 지도원으로 참가했던 여름 캠프가 문득 떠올랐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호숫가에 엄청나게 복잡한 깃발 뺏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죽음과 철학이라는 책을 읽으며 앉아있던 나를 장애물로 활용했다. 그 상황의 부조화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곤 한다. 숲, 호수, 산, 새들의 지저귀이 한데 어우러진 장관과 4살짜리 행복한 꼬마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20살 청년이 죽음을 논하는 검은 표지의 작은 책에 코를 박고 있다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다만 장소는 타워 호수가 아닌 헛슨강이었고 아이들은 낯선 이의 아이들이 아닌 내 친구들의 아이였으며 내 주위의 삶과 나를 분리하고 있는 건 죽음을 논하는 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 자신의 몸이었다. 셋째 날 밤 나는 집주인인 마이크에게 예정보다 여행 일정을 줄여서 다음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괜찮은 거야? 마이크가 물었다. 위스키 한 병을 가지고 어디 앉아서 얘기하는 건 어때? 내가 말했다. 벽난로 앞에 앉은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마이크, 나 암에 걸린 것 같아. 그것도 좀 심각한. 이때 처음으로 나는 암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 그래? 마이크가 말했다. 농담치곤 별론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야. 마이크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뗐다.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확신할 뿐이지.
지금 내 상태가 전형적인 암 환자의 증상이니까 내일 돌아가서 확인할 거야. 나도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마이크는 내가 힘들게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도록 택배로 짐을 붙여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 6시간 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내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1차 진료를 봐준 의사였다. 그녀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알려주었다. 내 펜은 깨끗하지 않고 마치 카메라 조리개를 너무 오래 열어두고 찍은 사진처럼 뿌옇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아니, 그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 루시가 차를 몰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나는 루시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루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 순간 우리의 서먹한 거리는 사라졌다. 난 당신이 필요해. 내가 속삭였다.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루시가 말했다. 우리는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담당의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 수속을 부탁했다. 나는 환자용 플라스틱 팔찌를 끼고 익숙한 연푸른색 환자복을 입었다. 그리고 낯익은 간호사들을 지나 진찰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내가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진찰한 방이었다. 나는 이 방에 앉아서 환자들에게 말기 진단을 내리고 복잡한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완쾌되어 기쁜 표정으로 일상에 돌아가게 된 환자들의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리고 이 방에서 환자들의 사망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나는 이 방에서 의자에 앉아있기도 했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기도 했고 흰색 보드의 처방을 휘갈겨 쓰기도 했고 달력을 넘기기도 했다. 아주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이 방에 있는 진찰용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제 나는 그 침대에 완전히 깬 상태로 누워있다. 전에 만난 적 없는 젊은 간호사가 머리를 방 안으로 살짝 들이밀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내가 꿈꿔왔으며 곧 실현되려던 미래, 그리고 오랜 세월 부단히 노력하며 도달하려 했던 삶의 정점은 사라지고 말았다.